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의원을 300명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한국당은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한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저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청와대가 북한이 한 번에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전략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북미 회담에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클럽 버닝썬의 유착의 효과 관련해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처음으로 입건됐습니다.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나온 윤모 총경 등 다른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 속에 경남 양산과 속초 등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또 따뜻한 날씨로 등산객이 늘면서 산악 안전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2도로 쌀쌀하겠지만 낮은 1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일교차가 크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은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선거법 개정에 공감대를 이뤘던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릴 단일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당 득표율의 50%를 연동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등 비례대표 수를 75석으로 늘리되 전체 의석수는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 각 당의 추인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한 악법이라며 날치기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휴일 늦게까지 머리를 맞댄 여야 4당이 마침내 선거제 개편안 단일안을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을 300명으로 고정하되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비례대표 75석은 정당별 득표율로 계산합니다. A정당이 전국에서 표를 20% 얻고 지역구 의원 10명이 뽑혔다면 25석을 확보하는 식입니다. 순수 연동형은 의원 수가 급격히 늘 수 있어 득표율을 절반만 반영하는 보조장치를 뒀고 또 현행 전국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묶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75석을 다 권역별로 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역구하고 권역 비례대표 합치면 그 권역의 대표 의원 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당 지도부에 의해서 우지좌지되던 비례대표 공천 절차를 아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번에 제도적인 보완을 했다. 여야 4당은 또 선거법과 함께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다듬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민주당 이중대를 교섭단체로 만들어 좌파 독재를 장기 집권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날치기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게 뻔하다고도 우려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정권에 대한 비판 세력을 완전히 짓누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판 게슈타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통과를 위해서 의석 몇 석 키워판 최악의 콩고물 거래를 야3당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당만 반기를 든 모양새지만 여야 4당도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속내가 복잡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다른 법들과 연계 처리에 난색이고 민주평화당은 호남 의석수가 준다는 반발 기류가 있어 패스트트랙을 낙관하기는 힘든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각 정당의 추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한 44.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3월 2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4%포인트 떨어진 44.9%를 기록했습니다.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2.9%포인트 오른 49.7%로 해당 조사에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이후 소폭 올랐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발표와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등의 보도가 나오면서 내려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0.6%포인트 떨어진 36.6%로 3주 연속 내림세를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1.3%포인트 오른 31.7%로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 2016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처럼 꼬여있는 북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청와대가 고민한 해법을 내놨습니다. 일시의 완전한 비핵화는 어렵다면서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다음 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북미 관계에 대한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과 미국 양측과 소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도 보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먼저 북한과 미국 모두 2017년 이전의 갈등과 대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원하지 않으리라고 전망했습니다. 협상 지연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도 실무 협상 조기 재개를 강력히 바라고 있는 만큼 한미 공조를 통해 좋은 결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또 하노이 회담 결렬로 남북의 대화의 바통이 왔다며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비핵화 대화의 방법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미 양국이 비핵화의 최종적인 목표에 이견이 없지만 일시에 달성하긴 어렵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미 보수 진영에서 우려하는 비핵화 과정과 단절된 단계적 협상, 이른바 북한의 살라미 전술도 충분히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달리 북한은 빈손 귀국에 따른 부담이 있었을 거라며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자세로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이번 설명은 우리 정부가 북미 비핵화 대화에 대해 일괄 타결 방식보다는 우선 전체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한 뒤 단계적으로 보상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과 정부 대응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국방부를 상대로 남북 군사합의 이행 상황을 비롯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등 북한의 특이 동향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현직 경찰이 처음으로 입건됐습니다. 또 다른 유착 의혹이죠. 이른바 승리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언급된 윤모 총경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 A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서 미성년자 고객이 술을 마셨다는 사건을 맡았던 당사자입니다. 경찰은 일반적인 수사 과정에 비추어 봤을 때 당시 A씨가 사건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송치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강남서 소속 다수의 경찰을 상대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전직 경찰관 강모 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된 상태. 강 씨를 구속한 경찰은 이 돈이 정말 사건을 덮는 데 쓰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착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준영과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연결고리로 지목된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와의 친분까지 확인하면서 경찰은 뚜렷한 물증을 찾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의 명운을 건 수사가 가쁘게 진행 중이지만 경찰 수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같은 식구들끼리 이렇게 서로 한다는 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검찰이든지 아니면은 제3의 어떤 뭐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똑같을 것 같아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버닝썬 사건에서 시작돼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경찰의 유착 의혹. 오명을 씻고 진상을 밝히려는 경찰의 전방위 수사가 국민의 눈높이를 채울 만큼의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 총경이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가 강남에 공동으로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은밀히 알아보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몽키뮤지엄은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클럽처럼 영업하다 문제가 돼 경쟁업체로부터 신고당했지만 당시 강남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윤 총경이 몽키뮤지엄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이 생활안전 과장으로 근무했던 강남서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사건에 관해 물어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날이 건조한 탓에 영남과 영동 지방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또 등산객이 늘어난 산에선 안전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능선에서 시작된 산불이 정상까지 번졌습니다. 소방대와 공무원이 밤 늦게까지 진화 작업을 벌여 3시간여 만에 가까스로 큰 불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소나무와 잡목 등 1000제곱미터가 탔습니다. 속초 야산에서도 불이 나 한 명이 화상을 입고 산림 10,000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성묘온 일행이 잡초 제거를 위해 예초기에 기름을 넣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센 화염이 주택을 집어삼켰습니다. 불은 주택을 모두 태우고 8,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집주인은 화재 발생과 동시에 집 밖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불이 나 교회 관계자 수명이 대피했고 연기에 휩싸인 차량에 고립된 8명이 구조됐습니다. 불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가운데 2층과 3층을 모두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휴일을 맞아 산악 안전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경남 통영 사량도 옥녀봉을 등반하던 50대 남성이 바위에서 미끄러지면서 3m 아래로 추락해 항공구조대가 출동해 응급처치를 한 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창원에 있는 불모산을 등반하던 50대 여성도 넘어지면서 다쳐 항공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마산봉에서는 산길을 걷던 50대가 쓰러져 소방 헬기가 출동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네, 3월에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낮과 밤으로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해서 옷차림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상 2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아서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이 더 높겠고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오후에는 하늘의 구름량만 늘겠고요. 제주도에는 밤사이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서울 14도, 광주 15도, 대구 1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미세먼지 걱정도 없는데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4월 중순의 봄 날씨를 보이겠고요.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전까지는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대되고 있지만 진상조사는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서 확실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이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디지털 증거 3만 건이 누락된 정황이 포착됐고 윤중천 씨가 한상대 전 검찰총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관련 동영상을 파악하고도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한 배경엔 최순실 씨가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밝혀져야 할 게 산더미인데 정작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 소환에 불응하는 등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계속 흘러 어느덧 이번 달 말이면
재조사 활동의 기한이 종료됩니다. 진상조사단이 과거사위의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사단은 다시 기한 연장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과거 검찰이 수사는커녕 수사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하는 정도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장 요청이 다시 한번 거부된다면 어설픈 결론을 내 역사의 죄인이 되느니 결과 보고서 자체를 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조사는 예정대로 이번 달 안에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사위 한 위원이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하자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를 딛고 조사단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이 부실사에 개입한 정황이 없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과거사위원회가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개입설에 대해 전혀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전 차관이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임명된 뒤 추문 사건이 불거지자 본인의 뜻에 따라 사직했다고 이미 밝혔다며 경찰 조사는 물론 검찰 처리 과정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부터 국회에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정부 질문이 잇따라 열립니다. 야당이 경제정책과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수비를 펼치는 여당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첫 대정부 질문은 정치와 외교 통일 안보, 그리고 경제와 교육 사회 문화로 크게 네 분야로 나뉘는데 나흘 동안 차례로 열립니다. 여야가 현안마다 충돌하며 전국이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만큼 곳곳이 지뢰밭이나 다름없습니다. 수비수 입장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의 중요성을 최대한 부각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방침입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무디스와 OECD 등 해외 기관들이 적극 권장하는 사안입니다. 세금 퍼주기라는 얼토당치 않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혹세 무민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노딜로 끝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실보다는 득에 초점을 맞추고 중재 역할을 거듭 강조하며 초당적 협조를 촉구할 전망입니다. 야당의 무대에서 자유한국당은 파상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경제정책과 대북정책을 모두 실패로 규정하고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전략입니다. 정부의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날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한 손에는 검찰, 경찰, 국정원이라고 하는 세자루의 칼을 들고 있고 더 크고 예리한 칼 좀 달라고 하는 그런 거다. 지금 있는 거 갖고도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다 잡아들이면서 무슨 칼을 또 달라고 하냐.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 은폐 의혹이나 경찰 유착까지 드러나고 있는 클럽 버닝썬 사건도 여야 각각의 공격 카드로 거론될 가능성이 큽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4.3 재보선까지 앞두고 있어서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전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여야의 공방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던 세월호 참사 분향소가 오늘 철거됩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8개월 만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묵념을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종교의식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자가 희생자를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영정을 가족에게 전달하자 일부 유가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분향소를 닫는 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단할지 몰라도 진실을 만날 때까지, 진실을 마주할 때까지 그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식을 지켜보던 몇몇 시민들은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시는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잊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같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정을 실은 대형 버스는 광화문 광장을 한 바퀴 돈 뒤 곧바로 서울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영정이 적절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서울시청 지하 서고에 보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4년 8개월 만에 광화문 광장에 있던 세월호 분향소도 곧 철거됩니다. 서울시 측은 유가족 측이 천막에 대한 잦은 철거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철거가 끝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천막의 절반 규모로 기억 안전 전시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 사고를 추모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낙태죄 위헌 심판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권위는 낙태죄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낙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낙태 처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우선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도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형법은 예외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라며 여성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낙태를 선택한 여성이 불법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또 낙태죄는 자신의 자녀 수, 출산 간격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는 재생산권을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처벌을 통해 낙태 예방, 억제의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계에선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헌재는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 소원을 심리 중이며 이러면 다음 달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들의 운전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지능력 등이 기준에 못 미치는 노인들은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김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가 갑자기 움직이더니 방향을 틀어 병원으로 돌진합니다. 놀란 행위는 다급하게 피하고 차량은 출입문을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70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입니다. 카페로 돌진하거나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고령 운전자들의 아찔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꾸준히 늘어 9%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으킨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22%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의 신체 능력에 따라 조건부로 차량 운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나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고속도로 운전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면허 유효 기간이나 최고 속도 제한도 검토됩니다. 적용 대상은 인지기능 검사나 야간 운전 시험 등을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은 한 3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노인 및 의료단체 등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전문기관, 연구 영역 등을 통해 공감받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은 또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기준에 못 미치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 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고 교통비 지원 같은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최근 금융권에선 정부가 금융에 개입하는 관치 금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카드 수수료 문제는 카드 회사와 대형 가맹점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결국 피해자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다며 카드 수수료를 낮췄습니다. 소상공인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정작 불똥은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으로 튀었습니다. 실적 부담이 커진 카드 회사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리겠다고 선언했고,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그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결과로서 어느 일방의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대형 가맹점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대형 마트와 자동차 업체, 통신사 등 대형 가맹점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현재 업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자료 없는 인상안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카드사의 비용 절감으로 혜택이 줄어들 게 뻔한 상황에서 자칫 신용카드 선택의 자유마저 사라질 가능성이 생긴 셈입니다. 관치 논란은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도 불거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하명주 KB 하나은행장 3연임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게 불을 지폈습니다. 금감원은 함 행장에게 법적 문제가 있는 만큼 우려를 전달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감독당국이 민간은행 인사에 개입하는 나쁜 사례를 반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메리츠 금융지주가 금융 경력이 전혀 없는 한정원 전 청와대 행정관을 임원으로 영입하고 유암코 역시 경험이 전무한 황현선 청와대 전 행정관을 상임 감사로 임명해 때 아닌 금융권 낙하산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제로페이도 아직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유인할 당근이 없다는 비판 속에 오히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일반 카드의 소득공제를 폐지하려 한다는 의혹만 불거졌을 뿐입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에만 의존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게 됨으로써 결국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불만과 부족함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규제 산업이라는 금융의 특성상 당국의 개입에는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원칙을 무시한 과도한 개입이 금융의 발전을 해치고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이번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끈 지 곧 100일을 맞는 홍남기 부총리가 올해 추경을 편성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기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규모를 크게 할 수는 없어서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상반기 안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데 주력하는 상황에서 추경은 고민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들어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을 지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했고 우리 정부와 연례 협의를 마친 국제통화기금, IMF 미션단도 우리 경제의 하강 우려를 제기하며 Korea is, however, facing headwinds in the short and in the medium term, with risks tilted toward the downside. Growth is moderating on the back of the sluggish investment and global trade. 우리 정부의 성장률 목표인 2.6에서 2.7%를 달성하려면 GDP의 0.5%, 9조 원에 육박하는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도 경기 부양 성격의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을 다시 열어놨지만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가 된다면 함께 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서 추경이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거래 급감 등으로 세수가 넉넉하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추경을 위해 정부가 국채 등으로 빚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나 미세먼지에 대한 장기적 대책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추경 편성의 여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때 홍 부총리가 언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를 수사하는 현지 경찰은 이번 테러가 이른바 외로운 늑대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범행 과정을 도운 조력자가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마이크 부시 뉴질랜드 경찰청장은 테런트의 단독 범행이라고 100% 확신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현 시점에서 이번 테러 공격과 관련해 단 한 사람만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이번 총기 테러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을 감행하기 몇 분 전에 선언문을 자신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아던 총리는 현지 시간 17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범행 9분 전 테러범으로부터 메일로 선언문을 받은 30여 명 중 한 명이었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메일을 받은 지 2분도 되지 않아 이를 보안당국에 전달했지만 선언문의 범행 장소 등의 상세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현지 시간 17일 자신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서 29일 예정대로 브렉시트를 단행할 수 있었던 만큼 연기는 이상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오는 21일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 이전에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가결할 경우 영국은 입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서 단기간 브렉시트를 연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의원을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한국당은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한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됩니다. 청와대가 북한이 한 번에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전략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북미 회담의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 핵실험 재개 움직임과 관련해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고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도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재개하면 신뢰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클럽 버닝썬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처음으로 입건됐습니다.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나온 윤모 총경 등 다른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 미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토네이도, 우리나라에선 주로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오름이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 발생 빈도도 잦아지고 내륙에서 발생해서 피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불러온 현상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지면을 핥히며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미국 토네이도의 모습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보다 약한 토네이도가 나타나곤 했지만 대부분 해상에서 관측됐습니다. 바다의 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용을 닮았다고 해서 용오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토네이도, 용오름이 내륙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경기도 고양시, 2017년에는 화성시에서 용오름이 나타나 큰 피해를 줬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 서해 연안에서 발생한 용오름이 당진시를 강타하며 제철소 지붕이 강풍에 뜯기는 등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저기압이 남부지방을 통과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동안 뒤쪽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온도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1985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용오름 현상은 총 11차례, 2000년 이전에 4차례가, 이후에는 7차례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2014년을 기점으로 내륙에서도 용오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한반도 기온이 상승하면서 환절기의 기단과 기단의 온도 차이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용오름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용오름은 늦가을부터 초겨울 사이 발생하다 최근에는 초여름과 봄철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미세먼지로 생산활동이 제약되면서 발생한 손실이 지난해 4조 원이나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조 23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명목 국내 총생산 GDP의 0.2%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주의보로 바깥 생산 활동이 제약돼 입은 손실은 하루에 1,586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직장 상사의 성추행을 피하려던 20대 여성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난 이 사건을 놓고 강간치사냐, 강제추행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직접 썼는데 딸 목숨값이 고작 6년이라며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모 사단법인 직원들이 회식 술자리를 끝낸 건 자정 무렵. 법인 기획실장 41살 이모 씨는 직원 29살 강모 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당시 아파트 CCTV에는 강 씨가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8층 이 씨 아파트에 들어간 강 씨는 새벽 3시쯤 베란다 창문을 통해 떨어져 숨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던 직장 상사 이 씨는 결국 강제로 성적 접촉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준강간 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인과관계, 그러니까 피의자한테 너의 그런 행위 때문에 그 여자가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런 행위에서 떨어져 죽었다. 거기에 너가 책임이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준강간치사 대신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추행은 인정되지만 추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을 검찰보다 엄하게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은 물론 최고 4년 6개월인 강제추행죄 권고형량보다 더 무거운 판결입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치사 부분을 빼고 추행으로만 본 검찰 판단 탓에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섭섭해죠. 뭐 사실 판결에 그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자체가 좀 희한해요. 이해는 도저히 못하겠고. 1심 판결은 끝났지만 준강간치사냐, 준강제추행이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6년 징역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이 씨의 항소심 공판은 오는 20일 시작합니다. YTN 지환입니다. 버스 기사들이 버스를 운행하기 전 술을 마셨는지를 꼭 확인해야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마다 개별적으로 측정하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회사 사무실에 음주 측정기가 놓여 있습니다. 버스 기사는 운행 전 이곳에서 음주 측정을 하고 회사는 3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운수 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을 의무화한 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새벽 삼척에서 동서울로 가는 시외버스 기사 정모 씨는 음주 수치가 나왔는데도 승객들을 태운 채 차를 몰았습니다. 당시 음주 수치는 0.037%,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으로는 면허 정지에 해당합니다. 새벽에 직원이 오는데 기사가 끌고 갔으니까 우리는 아무리 모르죠. 술이 덜 깬 상태로 3시간가량 운행한 정 씨는 정직 10일에 징계만 받았습니다. 음주 운행을 막지 못한 버스회사 역시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지만 담당 지자체는 이런 사실조차 모릅니다. 최근에 이거 위반상 같은 거 이렇게 뭐 보고받으신 건 없나요 혹시? 따로 없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외버스 출발지에 아예 음주 측정기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노선은 운행이 끝난 뒤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버스 업체들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음주 측정기를 출발지마다 갖춰놓지 않은 겁니다. 여기까지 출발되는 시간 길게 3시간 걸립니다. 음주 사고를 막겠다며 버스 기사들의 운행 전 음주 확인을 의무화한 지 한 달. 현장에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감독도 허술하다 보니 유명무실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지난달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내일부터 특별 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합니다.
이번 근로감독에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비롯해서 노조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요즘 한돈 농가들이 비상입니다. 돼지 출하 가격이 생산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면서 농가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천상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양돈 농가에서 출하된 115kg짜리 돼지 한 마리의 평균 가격은 27만 5천 원. 반면에 농가에서 돼지 한 마리를 키우는 데 들어간 생산 원가는 36만 7천 원입니다. 돼지 한 마리를 출하할 때마다 9만 2천 원의 손실을 받습니다. 팔면 팔수록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한 6, 7개월째 이렇게 그 한돈 농가들이 한 마리 출하하는데 8, 9만 원씩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도산하는 한돈 농가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산 돼지 가격 폭락의 주 원인은 돼지고기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국산 돼지고기는 킬로그램당 가격이 4달러에 달하지만 수입 돼지고기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달러에 불과해 가격 경쟁에서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7년 36만 8천 톤이었던 돼지고기 수입이 작년에는 26% 증가한 46만 4천 톤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 2월 두 달 동안 돼지고기 수입량이 3.2% 증가한 8만 천 톤이나 됐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운 것입니다.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 판매처들이 법을 위반할 수 없도록 둔갑 판매, 미표시 적발 시 과징금, 과태료를 강화하고 영업 중지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위기를 맞은 양돈업계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명확한 유통 경로를 공개하고 수입육 이력제 관리를 강화해 한돈 농가의 피해를 막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강원FC가 디펜딩 챔피언 전북에 시즌 첫 패배를 안기면서 기다리던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프로축구 소식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은 후반 교체 투입한 김지현 카드가 팀에 기다리던 첫 승을 안겼습니다. 후반 17분 전북 수비수의 실수를 틈타 한국영이 만들어낸 결정적인 기회를 김지현이 침착하게 골로 연결했습니다. 올 시즌 3경기 만에 나온 팀의 첫 골인 동시에 디펜딩 챔피언 전북을 무너뜨린 결승골이었습니다. 강원은 후반 35분 페널티킥을 얻어내 추가 득점에 성공하는 듯했지만 VAR 판독 결과 옵사이드가 먼저였던 것이 발견돼 판정은 번복됐습니다. 전북은 후반 5분여를 남기고 김진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는 악재까지 겹쳐 시즌 첫 패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구는 홈에서 울산과 1대1로 비겼습니다. 후반 20분 울산 김보경에게 선제골을 내준 대구는 후반 35분 세징야가 2대1 패스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동점골을 뽑아 3경기 연속 내진을 기록하며 경기장을 가득 메운 홈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포항은 경남을 대파하고 2연패 뒤에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전반 이광혁의 선제골로 기선을 잡은 포항은 후반 김승대와 데이비드, 김지민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김종부 감독이 거친 항의로 출전 정지 중인 경남에 완승을 거뒀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늘 오후 3시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 소집돼 A매치 평가전 준비에 들어갑니다. 오늘 파주에 집결하는 선수들은 손흥민을 비롯해 대상 선수 27명 중 24명이며 유럽파인 이청용과 이강인, 백승호는 내일 오후 합류할 예정입니다. 1월 아시안컵 이후 2달 만에 소집되는 대표팀은 기대주인 이강인과 백승호가 처음 발탁된 가운데 22일 볼리비아, 26일 콜롬비아와 잇따라 평가전을 치릅니다. 양악선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 종목별 월드컵 대회 도마 결선에서 7명의 경쟁자를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양악선이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건 2013년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6년 만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도마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한국 체조 사상 첫 금메달리스트가 된 양악선은 이후 여러 부상에 시달려왔습니다.
프로농구 LG가 창원 홈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KCC를 90대 82로 누르고 정규리그 3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4연승을 달린 LG는 30승 23패를 기록해 남은 한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공동 4위인 KCC와 KT를 따돌리고 3위를 확정했습니다. 1위 현대모비스와 2위 전자랜드가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한 가운데 4위부터 6위까지의 순위는 19일 정규리그 마지막 날 정해집니다. 부산에서는 SK가 KT를 96대 87로 꺾었고 안양에서는 KGC 인삼공사가 삼성을 89대 88, 1점 차로 물리쳤습니다. GS 칼텍스가 프로배구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한국도로공사를 3대 2로 꺾고 1차전 패배를 서력하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GS 칼텍스는 강소희가 31득점, 이소영과 표승주가 각각 23점과 18점을 올리는 활약 속에 4, 5세트를 내리 따내 세트스코어 3대 2로 재역전승했습니다. 1승 1패로 맞선 두 팀은 오늘 19일 장소를 김천으로 옮겨 챔프전 티켓이 걸려있는 마지막 3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네, 요즘 낮에는 완연한 봄 날씨지만 아침에는 아직 겨울 같은 쌀쌀함이 남아있죠. 현재 서울 기온은 1.7도, 의성은 영하 4.7도까지 뚝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의성이 17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서울은 12도, 의성은 무려 22도가량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서 체온 조절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기는 깨끗합니다. 대기 흐름이 원활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영동과 영남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5에서 10mm의 비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죠. 서울 기온이 1.7도, 대구 0.7도, 춘천 영하 3.2도인데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0도 선을 훌쩍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14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과 청주 15도, 대구 17도, 여수는 14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지만 수요일인 모레와 목요일에 전국에 한 차례 비가 오겠고요. 이후 기온은 다소 내려가 예년 수준의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화이텐 2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